런던 도심의 한 매거진 편집국,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커피향과 프린터 소리만 가득했죠. 제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년 만에 91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편집장 데이비드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국물 요리 소비가 단 반년 만에 44% 넘게 증가했다는 자료였어요. 대만 관광객 사이에서는 159%, 홍콩 관광객 사이에서는 119%까지 치솟았다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22년 미식평론을 하면서도 이런 폭발적인 상승폭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22년간 프랑스 부용과 이탈리아 브로도만을 진짜 국물 요리라 여겨온 저에게 한국의 탕. 요리 따위는 애초에 취재할 가치조차 없는 소재였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나간 미식 칼럼만 수백 편. 파리와 밀라노의 셰프들도 제 평가 한 줄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삶은 뼈다귀 국물 이야기라니 솔직히 말해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었죠. 취재 목록 맨 아래에 적어놓고도 몇 번이나 지워버릴까 고민했으니까요.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죠.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항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코웃음이 나왔지만 손끝으로는 이미 그 종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습니다. 삶은 뼈다귀 국물 하나가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고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했던 22년의 미각이 낡은 뚝배기 하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제 손으로 쓴 그 어떤 칼럼보다도 정직한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과연 그 한 그릇의 국물은 저의 22년 확신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았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콜리어입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랐고 26살에 미식평론을 시작해 올해로 벌써 22년째였죠. 제가 몸담은 매거진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미식 전문지였고 저는 그 안에서도 수석 평론가라는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파리의 삼성급 레스토랑 셰프들도 제 리뷰 한 줄에 그날 밤 잠을 설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자부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10년 넘게 유럽 각지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요리 평론상을 3차례나 받았고 제 이름이 걸린 칼럼은 늘 그 주의 화제작이었습니다. 제가 국물 요리를 대하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프랑스식 부용, 이탈리아식 브로도, 오랜 전통과 정교한 레시피, 그리고 셰프의 철학이 담긴 국물만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뼈와 채소를 몇 시간에 걸쳐 정성껏 거르고 마지막에는 달걀 인자로 맑게 정제하는 그 섬세한 과정이야말로 국물 요리의 정수라고 여겼거든요. 반대로 아시아권의 탕 요리들은 그저 재료를 넣고 오래 끓이기만 하면 되는 기술보다는 시간이 만드는 음식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5년 전 런던 한인타운의 한 식당을 취재했을 때도 저는 칼럼에 비슷한 평가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은 느껴지지만 미식의 관점에서는 투박하다고요. 그 칼럼에 달린 댓글 중 몇몇이 제 시각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지식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최근 들어 유행한다는 김치 정도. 갈비탕이라는 단어는 이번 취재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취재를 제안했을 때 저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상요리는 볼거리가 없다고요? 카메라에 담을 만한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고 셰프의 정교한 손기술을 보여줄 장면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뿌연 국물이 담긴 뚝배기 사진 한 장으로 무슨 특집 기사를 쓰겠냐고 대묻기까지 했죠. 데이비드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저는 그 말투가 못마땅했지만 30회 가까이 저를 편집장으로 지켜본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데이비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910만 명을 넘어섰고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다는 통계를 다시 한번 들이밀었습니다. 게다가 면과 만두 종류의 외국인 소비까지 55.2% 늘었다는 자료도 함께였죠. 저는 자료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 미각의 기준을 바꿀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결국 마르코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르코 로시는 저와 여러 번 작업한 이탈리아 출신 사진기자였는데 그 역시 처음에는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12시간에 가까운 비행 내내 데이비드가 보내준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훑어보았거든요.
간장게장이라는 낯선 음식의 인기 순위가 2022년 6위에서 지난해 4위, 올해는 3위까지 올라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위가 오른다고 해서 그 요리의 본질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가 좌석에 앉은 마르코는 반대로 눈을 반짝이며 자료를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저 친구조차 흥미를 보이는 게 저는 살짝 못마땅했습니다. 지매식이 나올 무렵 저는 옆자리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영상을 흘기보았습니다. 한국 여행 브이로그였는데 화면 속 외국인 진행자가 뚝배기를 앞에 두고 연신 감탄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다른 언어로 적힌 문장이 떠 있었는데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 저는 괜히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런 과장된 리액션이야말로 요즘 온라인 콘텐츠의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여겼거든요. 기체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앞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고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의 진동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에 훅 끼쳐왔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인파의 규모에 살짝 놀랐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여러 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홀 전체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취재 습관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유독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말비탕. 발음도 서투르고 억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분명 같은 단어였습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커플도, 광둥어로 대화하던 가족도, 영어로 떠들던 배낭여행객 무리도 하나같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행객은 휴대폰 화면을 친구에게 보여주며 흥분한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뚝배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빈도가 너무 잦았거든요. 마르코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찢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좀 보라고요. 입국장 한편에 걸린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관광 캠페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뚝배기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뿌연 국물이 대체 뭐길래?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오르는 동안에도 저는 손에 쥔 취재 노트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서 이미 서너 줄은 메모했을 텐데 말이죠.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손짓으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제가 런던이라 답하자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서투른 영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도 갈비탕이라는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속도로 풍경을 바라보며 조금 전 들었던 그 단어를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갈비탕. 발음조차 낯선 그 세 글자가 어쩐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건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짐을 풀기 전 저는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의 야경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늦게까지 불을 밝힌 식당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중 몇 곳에는 낯선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갈비탕. 그중 한 식당 앞에는 늦은 시각인데도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도시 사람들은, 아니, 이 도시를 찾은 외지인들은 이 국물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르코가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사진 각도를 미리 좀 생각해봐야겠다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취재를 앞두고 이렇게 뒤숭숭한 기분이 든 적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외국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혼자 숙소를 나섰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이라도 한 병 사올 생각이었죠. 골목을 따라 두어 블록 걸었을 뿐인데 늦은 시각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식당이 세 곳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두 곳의 간판에 갈비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외국인 손님들이 뚝배기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 시각에 이런 소박한 식당에 손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편의점 계산대에서 물병을 내밀 때 점원이 서투른 영어로 어디를 취재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갈비탕집이라 답하자 점원은 눈을 크게 뜨며 반색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갈비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다소 서투른 발음으로 힘주어 말하더군요. 저는 애매한 미소로 답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짧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이 국물이 뭐길래 이 도시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확신에 찬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내일 찾아갈 종로의 오래된 갈비탕집을 떠올렸습니다. 3대째 이어오고 있다는 노포였고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객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라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통계 자료를 뒷받침할 그림 하나만 건지면 된다고 여겼으니까요. 인터뷰도 형식적으로 몇 마디만 나누고 사진 몇 장 찍은 뒤 다음 취재지로 넘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식당의 문을 열게 되리라고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제 22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리라고는 그날 밤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마르코와 함께 종로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로 15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오래된 골목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높은 빌딩 숲을 벗어나자 낮은 지붕에 상가들이 들어선 좁은 길이 나타났고 택시는 그 길 어귀에 저희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침 공기에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끓이는 냄새였는데 처음 맡아보는 종류였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저는 카메라 대신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한옥의 기와 지붕과 그 옆에 붙은 낡은 상가 건물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 새벽부터 문을 연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까지. 골목 초입에서는 한 노점상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으며 저희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골목이 프랑스의 어느 오래된 시장거리와 닮았다고 생각했다가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도 이르다는 직업적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목적지인 갈비탕집은 골목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대가 낮았던 것 치고도 예상보다 훨씬 허름했거든요. 간판은 색이 바래 글씨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고 출입문 유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문 옆에 걸린 메뉴판도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체였는데 가격이 적힌 숫자마저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본 세련된 카페나 레스토랑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이었죠. 마르코는 카메라를 들어 외관을 몇 장 찍으면서도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무슨 그림이 나오겠냐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른 시간인데도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니 절반 넘게 외국인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심지어 스페인어까지 뒤섞인 대화 소리가 좁은 골목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짧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외관과 대기줄의 괴리. 그 문장 하나를 적어놓고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틈에서 저는 캐나다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냐는 제 질문에 남편 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딸이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극찬을 하길래 왔다고요. 아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어제 다른 지점에서 먹어보고 오늘 또 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조용히 받아 적으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관광객의 입맛과 평론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바로 뒤에 서 있던 젊은 배낭여행객 2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일에서 왔다는 그들은 여행 브이로그를 보고 일부러 이 골목을 찾아왔다고 답했습니다.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해둔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화면 속에는 다른 외국인이 이 가게 앞에서 감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취재를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작은 가게는 전 세계 어딘가의 화면 속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겁니다. 30분 가까이 기다린 끝에야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한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좁은 호라는 낡은 나무 탁자로 가득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적힌 감사 인사들이었죠. 저는 그 벽을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치고는 소박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고요.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천장에서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뭔가를 계속 저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저는 마르코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허름함이면 오히려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다고요.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하며 카메라 렌즈를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도 아직은 큰 기대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커다란 무쇠솥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서 젊은 직원 한 명이 쉬지 않고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장까지 자욱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정호, 이곳의 3대째 주인이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인 단정한 쪽머리에 오랜 세월 불 앞에 서온 사람 특유의 다부진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으로 보이는 작은 흉터가 몇 개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통역을 맡은 직원을 통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취재 목적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국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솔직히 말해 저는 조금 도발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교한 국물 요리를 오랫동안 다뤄온 평론가로서
단순해 보이는 이 뚝배기 하나가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을 끌어모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는 훨씬 정교한 국물 요리가 이미 많다고요? 통역이 제 질문을 옮기는 동안 박정욱은 표정 변화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쾌함도 자랑스러움도 아닌 묘한 담담함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돌아가더니 잠시 뒤 뚝배기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잘게 썬 대파가 흩뿌려져 있었고 김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뚝배기 옆에는 깍두기 한 접시와 다진 양념이 담긴 작은 종지가 함께 놓였습니다. 그녀는 그 뚝배기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 담담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화려한 설명이나 자랑 섞인 반박을 예상했는데 돌아온 건 그저 한 그릇의 국물이었으니까요. 박정욱은 제 반응을 살피지도 않은 채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의 그릇을 챙기고 새로 도착한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자락에 밴 얼룩마저도 오랜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취재원으로서는 다소 무심해 보이기까지 하는 태도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예의상 한 숟가락만 뜨고 나머지는 사진을 위한 소품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취재 노트에는 이미 이런 문장을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소박한 비주얼, 평범한 향, 특별할 것 없는 국물 요리. 저는 그 문장 옆에 물음표 하나를 더 그려 넣었습니다. 어쩐지 뭔가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흐릴 정도였는데 그 온기가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숟가락이 국물에 닿는 순간 옆에서 마르코가 이미 자기 그릇을 반쯤 비운 채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다르다고. 그가 이탈리아어 섞인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진 기자가 촬영보다 시식에 몰두하는 모습은 저와 함께 일한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사진 기자의 입맛과 평론가의 입맛은 다르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서양인 관광객 무리는 국물을 한 숟갈 뜨자마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탄성을 내질렀고 옆 테이블의 일본인 노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젊은 커플은 휴대폰 카메라로 뚝배기를 이리저리 찍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통역 어플을 켜고 박정욱에게 뭔가를 물어보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브노라는 여러 언어의 감탄사로 뒤섞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수선함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끝으로 숟가락을 쥔 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예의상 한 숟갈만 뜨고 일어설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낯선 감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코가 카메라 셔터를 몇 번 눌러야 했는데도 계속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취재 노트가 아니라 뚝배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대기줄이 줄어들김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풍경을 곁눈질하며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다시 국물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한 숟갈이었던 것이 어느새 두 숟갈, 세 숟갈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국물을 삼킬 때마다 미간을 좁히며 그 맛의 정체를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첫 맛은 담백했지만 목넘김 이후로 은근한 감칠맛이 길게 남았습니다. 프랑스식 부형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깊이였습니다. 뼈에서 우러난 진한 맛이면서도 느끼함은 전혀 없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뚝배기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체 이 국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균형에 도달했을까? 표면에 뜬 기름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국물의 색깔도 탁하지 않고 맑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22년간 수천 그릇의 국물을 맛봐온 제 경험으로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질감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다진 양념을 살짝 풀어넣자 맛의 층위가 한 겹 더 늘어났고 저는 그 순간 펜을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결국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육수는 얼마나 우려내나요? 통역을 통해 전해진 대답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시간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박정욱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장사를 열기 전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킨다고요. 명절에도 폭설이 내리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12시간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육수를 그렇게 오래 우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서너 시간, 길어야 6, 7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으니까요. 30분이면 완성되는 서양식 콘소메 수프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극과 극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다가 문득 이 시간의 차이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2시간이면 하루의 절반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그릇의 국물을 위해 불앞을 지킨다는 게 제가 알던 어떤 조리 과정보다도 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12시간, 12시간. 하루의 절반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요. 박정옥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후 주방 뒤편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예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솥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시간대에 불을 올린 육수들이 저마다 다른 색깔로 끓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린 솥은 이미 8시간 넘게 끓고 있어 짙은 갈색을 띠었고 가장 나중에 불을 올린 솥은 아직 뿌옇게 흐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새벽 3시에 첫 솥에 불을 올리고 신선한 소갈비뼈를 몇 시간 동안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란에도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뼈를 고르는 안목도 30년 넘게 쌓아온 감각이라고 통역을 통해 그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핏물을 뺀 뼈는 한번 끓여낸 뒤 찬물을 통째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살짝 놀랐습니다. 애써 우려낸 국물을 그냥 버린다는 게 낭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박정옥은 짧게 덧붙였습니다. 잡내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 뒤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워 12시간 가까이 약한 불로 은근히 끓인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불순물을 걷어내는 손길도 잊지 않는다고 했죠.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국자로 표면을 걷어내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고. 그녀는 실제로 눈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국자가 국물 표면을 스치는 손놀림이 무척이나 정확하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몇 번이고 눈으로 좇으며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 하나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손놀림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요리학교에서라면 이런 반복 작업에도 정식 명칭과 이론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어떤 이론적 설명도 없이 그저 30년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감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취재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도와 시간, 재료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프랑스의 정교한 부용조리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그제야 스쳤습니다. 오히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정성으로 반복한다는 점에서는 더 엄격한 규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교함의 기준을 재료의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의 정확함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도 제 손끝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5년 전 런던 한인타운 식당을 취재했을 때 남겼던 제 칼럼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정성은 느껴지지만 미식의 관점에서는 투박하다고 썼던 그 문장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식당의 조리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소박함만으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박정욱은 저희를 냉장 창고로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손질된 소갈비뼈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새벽 인근 축산물 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뼈만 골라 들여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뼈의 색깔과 지방의 분포, 심지어 냄새까지 하나하나 확인한다는 대목에서 저는 이것이 유럽의 어느 정육점 장인 못지않은 감시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반복해온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떤 매뉴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시장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묻자 박정옥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손님이 그릇을 비우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그날 하루의 보상이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셰프들의 화려한 수상 소감과는 전혀 다른 결의 문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트로피도 별도 순위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켜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취재 노트 한복판에 큼지막하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옆에서 3번째 그릇을 비우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부럽지 않다고요. 저는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마르코는 카메라를 내려놓은 지 이미 오래였고 대신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것도 사진 각도가 아니라 이 육수의 조리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 메모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브로도가 떠오른다고 그는 다소 상기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음식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올린다는 건 그 요리가 이미 보편적인 감동의 언어를 획득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는 그 표현을 취재 노트 한쪽에 그대로 옮겨 적어 두었습니다. 밥정옥은 저희를 새벽 시간대일 주방으로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에 다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런 이른 시각까지 취재를 이어갈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시차 적응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일정대로라면 다음날은 광장시장을 둘러본 뒤 오후 비행기로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도 옆에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저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취재 일정 변경은 제 22년 경력 동안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전혀 망설여 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박정옥은 저희에게 작은 병에 담긴 육수를 조금 나눠 담아 주었습니다. 숙소에 가서도 한번 데워 드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짓에서 취재원과 취재자의 관계를 넘어선 어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통역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직전 저는 데이비드가 보내준 다른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국수와 만두리의 외국인 소비가 55.2% 늘었다는 대목, 대만 관광객 사이에서 국물 요리 소비가 159%, 홍콩 관광객 사이에서는 119%까지 치솟았다는 통계였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는 그저 마케팅 자료에 흔히 등장하는 과장된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종이 위의 숫자였던 그 자료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익혔습니다. 방금 제 혀로 확인한 그 깊이가 이 숫자들 뒤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강한 외국인 관광객 910만 명이라는 숫자도 이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 골목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총합으로 다가왔습니다. 통계 자료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이런 뚝배기 앞에 앉은 누군가의 이야기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취재 노트에 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이 쌓인 결과물일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22년 동안 써온 어떤 칼럼 서두보다도 조심스럽게 쓴 문장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박정옥이 나눠준 육수를 전기주전자에 데웠습니다. 작은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셔보니 낮에 뚝배기로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결로 다가왔습니다. 홀로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한 그 국물은 어쩐지 더 깊고 차분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 컵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낮에 느꼈던 놀라움이 밤이 되어서는 조용한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제 취재 노트 맨 앞장으로 돌아가 첫날 적어두었던 회의적인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볼거리가 없다. 특별할 것 없다. 그 문장들이 불과 하루 만에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데이비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취재는 어떻게 되어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몇 분 뒤 데이비드에게서 다시 답이 왔습니다. 좋은 신호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나서야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볼거리 없는 취재라며 투덜대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 4시에 다시 그 골목을 찾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다시 그 골목을 찾을 저 자신을 상상하며 저는 처음으로 이 취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알람을 3번이나 맞춰두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어렴풋이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저는 몇 시간 뒤 마주하게 될 새벽의 주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이 국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와 마르코는 여전히 어둠에 잠긴 종로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그렇게 붐비던 거리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떨어졌고 저희 숙소 앞에서 잡은 택시기사조차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이 있느냐며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말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만 해도 다시 눈을 감고 싶은 유혹이 컸는데 어젯밤의 다짐을 떠올리며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낮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신호등간 깜빡이는 텅 빈 대로, 청소차가 지나가며 남긴 물자국, 새벽 배달을 나선 오토바이 한두 대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문득 이 도시가 밤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돌아가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 시각에 이렇게 깨어있는 상인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을 텐데 이곳에서는 벌써 하루의 절반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갈비탕집 문 앞에 다다르자 이미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정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낮에 봤을 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이미 완전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머리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국자를 든 그녀를 보며 저는 이 사람에게 새벽이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안으로 들이며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장에도 같이 가보시겠어요? 저희는 그녀를 따라 인근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을 시각인데도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고기 상자들, 저울 눈금을 확인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얼음 위에 놓인 뼈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냉기까지 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냉기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박정옥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시각의 시장 풍경을 담기 위해 유럽의 어느 도매시장에도 취재를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또 다른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옥은 익숙한 걸음으로 여러 매대를 돌며 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뼈의 표면을 가볍게 눌러보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고 때로는 저울에 올리기도 전에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손님을 맞을 때와는 또 다른 결이었습니다. 훨씬 날카롭고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매대 앞에서 그녀는 10여 분 가까이 뼈를 고르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상인이 몇 번이나 다른 뼈를 권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면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인과 그녀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은 결국 안쪽 냉장고에서 따로 보관해둔 뼈를 꺼내왔고 박정옥은 그제야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취재 노트 대신 그저 눈으로 이 장면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감시관이 지금 제 눈앞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을 벗어나며 저는 박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국물은 재료를 속일 수 없다고요. 아무리 오래 끓여도 처음부터 좋지 않은 뼈로는 좋은 국물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프랑스 요리에서 신성시해온 원칙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좋은 재료 없이는 좋은 요리도 없다는 어쩌면 미식의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였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요리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만큼은 국경을 넘어 닮아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낯설고도 신선한 발견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르코에게 이 새벽 풍경을 어떻게 사진에 담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화면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뼈를 고르는 박정옥의 손, 김이 서린 안경, 어스름한 새벽빛이 걸린 시장 골목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이제 이 취재가 단순한 볼거리 없는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뒤 박정옥은 저희를 다시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저녁 걸어두었던 솥은 밤새 은근한 불로 계속 끓고 있었고 그녀는 첫 손님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물의 간을 확인했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살짝 맛을 보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다행히도 만족스러운 쪽이었는지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확인 절차가 30년 넘게 매일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시식회보다도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박정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그런 날은 손님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고요. 손님은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차이인데도 자신은 그 미세한 차이를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완벽을 향한 이 조용한 집착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유럽의 셰프들에게서만 차지려 했던 자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사위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매일 찾아오는 손님을 향한 이 묵묵한 책임감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고도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수많은 셰프들의 시식 장면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확고한 자기 확신을 마주한 적은 정말이지 드물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카메라를 의식한 제스처도 없이 그저 매일 반복되는 확인 절차 안에 모든 자부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내다보았는데 골목 저편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첫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봤던 것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풍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뚝배기 하나하나에 12시간의 정성과 새벽 시장에서의 안목, 그리고 3대에 걸친 시간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들어온 건 근처에서 일하는 듯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물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어떤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 무리도 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첫 술을 뜨고는 이내 표정이 환해지는 걸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인 뒤 그날 오후 광장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지만 마르코가 이 근처에 한국 관광 데이터를 전시해둔 작은 홍보관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조사해두었던 참이었습니다. 시장은 오후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지름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목소리가 뒤섞인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이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 초입에 자리한 관광 안내소 겸 홍보관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전자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여러 그래프와 통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관람객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저마다 패널 앞에 서서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패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감자탕과 갈비탕을 비롯한 국물 요리 계열의 외국인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는 그래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서서히 차오르며 숫자를 향해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저는 그 단순한 그래프 하나에서도 묘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옆에는 국적별 통계가 이어졌습니다. 대만 관광객 사이에서는 159%, 홍콩 관광객 사이에서는 119%까지 치솟았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작은 증가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숫자로 이어지는 그래프의 흐름이 마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직접 겪은 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패널 한쪽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누적 수치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10만 명, 전년 대비 67% 증가.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런던의 편집국에서 처음 이 통계를 봤을 때는 그저 종이 위의 숫자였는데 지금은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직접 만난 사람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캐나다인 부부의 미소, 독일 배낭여행객이 보여주던 영상, 편의점 점원의 자랑스러운 표정까지 숫자 뒤에 감춰져 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채널 아래쪽에는 국물 요리 외에도 국수와 만두류 소비가 함께 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 통계를 수집한 조사기관의 이름과 조사 시점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론가로서의 습관대로 그 출처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자료라는 걸 재차 확인하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였으니까요. 그 순간 홍보관 한편에 앉아있던 유럽인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이라는 그들은 벌써 세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갈비탕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아내 쪽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꼭 들르는 단골집이 있다고요. 남편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이런 국물을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물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훌륭한 국물 요리 전통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음식을 찾느냐고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부용은 우아하지만 이 국물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위로한다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정작 프랑스 사람인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이 국물이 국경을 넘어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이 그 표정만으로도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받아 적으면서도 손이 눈에 띄게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를 나오기 전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인이 파리인이 파리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국물을 찾아 3번이나 한국을 다시 찾는다는 것. 그것도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프랑스 미식의 본고장 사람이 말이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원에게 이렇게 말문이 막힌 건 제 경력을 통틀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근처 벤치에 앉아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그동안 써온 문장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국물 요리는 시간이 만드는 음식일 뿐 기술이 아니라던 문장. 아시아권 탕 요리는 볼거리가 없다던 문장. 뿌연 국물이 담긴 뚝배기 사진 한 장으로 무슨 특집 기사를 쓰겠냐고 되물었던 제 말까지. 그 모든 문장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문장들만이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이런 거였군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마르코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대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취재를 다니면서도 이런 위로의 몸짓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홍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제 입맛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취재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부정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직업적 자만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는 더 이상 통계를 확인하러 온 형식적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22년간 쌓아온 기준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두렵고도 설레는 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광장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적 확신이 아니라 제 눈과 혀로 확인한 것을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데이비드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런던은 이른 아침이었을 텐데도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잠기운이 남아있었지만 제 다급한 어조를 눈치챘는지 이내 정신을 차린 듯했습니다.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원래 기획했던 트렌드 리포트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3대에 걸친 정성을 중심에 둔 이야기로 쓰고 싶다고요.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자네답지 않은 제안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놀림이 아니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물었습니다. 사진은 준비됐냐고요? 저는 마르코가 이미 수백 장을 찍어두었다고 답하며 처음으로 이 취재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기 전 데이비드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자네 목소리에서 다른 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분석적인 어조로 취재 내용을 보고하던 제 목소리에 그동안 없었던 어떤 온기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가 5년 전 런던 한인타운 취재를 제안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줄곧 정확한 거리를 지키는 게 프로페셔널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때로는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언제나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며 글을 써왔습니다. 대상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건 평론가로서의 객관성을 해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떤 셰프와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으려 했었고 그 냉정함이 제 평론에 신뢰를 더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거리가 자꾸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취재원을 향한 순수한 존경심이라는 아주 오래전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나 느꼈을 법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박정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그날 오후 비행기로 부산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저는 데이비드에게 하루만 더 서울에 머물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 노트를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고 텅 빈 올해는 어제와는 다른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나무 탁자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박정욱은 차 한 잔을 내주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갈비탕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냐고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극적인 이야기를 기대하며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 레시피라든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재료라든가 하는 이야기를요. 저는 속으로 이미 기사의 헤드라인까지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전해지는 비밀의 레시피 정도의 문구였겠죠? 22년간 수많은 특집 기사를 써오면서 저는 언제나 이런 식의 극적인 소재가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박정욱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냥 시간을 오래오래 들이는 것뿐이죠. 저는 그 대답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좀 더 극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던 제 속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통역이 그 문장을 옮기는 짧은 순간에도 저는 제가 얼마나 자극적인 서사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실패와 반전, 비밀과 극복, 그런 익숙한 틀 안에서만 감동을 찾으려 했던 제 오랜 습관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그 빛이 뚝배기가 쌓인 선반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3대를 오래도록 이어오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냐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마다 그저 다시 뼈를 씻고 불을 올렸다고요. 특별한 결심 같은 것도 없이 그저 다음 날이 오면 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해에도 가게에 불이 나서 반년을 쉬어야 했던 해에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 익숙한 반복뿐이었다고 그녀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통역이 옮겨주는 문장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하나 없는 그 당담한 어조가 오히려 어떤 눈물보다도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오래도록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듯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셰프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포장할 줄 알았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극적인 재기의 서사.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나 좋은 기사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서사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감동도 없다고 은연중에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박정옥의 대답에는 그런 서사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삶이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담백함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짜 감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극적인 반전 없이도 그저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22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낯선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어떻게 문장으로 옮겨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펜을 든 채로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정옥에게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색이 발에 누렇게 변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과 비슷한 자리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원정 직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할머니는 시장에서 남은 뼈를 얻어와 국물을 끓여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국물 한 그릇이 그 시절 많은 이들의 허기를 채웠다고요. 당시에는 특별한 미식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생존의 음식이었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표정에는 오늘 아침 새벽 시장에서 본 박정옥의 눈빛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건너뛰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얼굴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3대에 걸쳐 같은 국물이 끓여져 왔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셰프의 이력서도 수상 경력도 없었지만 그 어떤 이력보다도 깊은 시간이 이 뚝배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그동안 인터뷰해온 유럽의 유명 셰프들이 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수상 경력도 이 흑백 사진 한 장이 품은 70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박정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들려드릴 게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서 더 진짜 같다고요. 박정옥은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홀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이틀 동안 그녀에게서 본 표정 중 가장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인터뷰해온 셰프들은 대부분 카메라 앞에서 미리 준비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보를 의식한 웃음, 브랜드를 대변하는 표정. 하지만 박정옥의 이 웃음에는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제가 앞으로 써야 할 기사의 톤을 완전히 결정지었다는 걸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화려한 형용사와 과장된 수식어 대신 이 담담한 웃음을 그대로 옮겨야겠다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박정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복된 노동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등의 작은 화상 흉터들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지나온 매일매일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짧은 인사밖에 할 말이 없었지만 그 짧은 인사에 제가 담고 싶었던 마음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 낡은 간판이 이제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게 저는 취재 노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 전 어느 골목에서 시작된 국물 한 그릇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 골목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며칠간 목격한 가장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며 저는 처음으로 이번 취재에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수백 곳의 레스토랑을 취재하면서도 셰프 개인의 얼굴이 이렇게 오래 남은 적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종로골목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도시 위로 그 작은 갈비탕집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으로 떠나야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골목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르코가 옆방에서 건너와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함께 골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취재가 자기 경력에서도 손꼽히는 순간이 될 것 같다고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순간을 되짚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뼈를 고르던 박정옥의 첫 손님이 국물을 뜨던 순간,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소리내어 웃던 얼굴까지.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저희 둘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갈비탕 특집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트렌드 분석 대신 박정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에 둔 긴 에세이 형식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도 데이비드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했습니다. 12시간의 정직함. 저는 그 제목을 볼 때마다 종로의 좁은 골목과 새벽 시장의 냉기가 떠올랐습니다. 원고를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저는 이 글이 지난 22년간 써온 그 어떤 기사와도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론가의 시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주한 감동을 그대로 담아낸 글이었으니까요.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거진 온라인판에 게재된 첫날부터 댓글이 수백 개씩 깔렸고 몇몇 독자는 직접 서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는 후기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한 독자는 자신도 오랫동안 아시아 음식을 낮게 평가해왔다며 이 기사를 계기로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긴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 뚝배기 앞에 앉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편지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화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덤덤하게 조회수만 확인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하나하나의 반응을 읽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놀라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동료 평론가 몇 명은 제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고 조용히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콜리어가 드디어 부드러워졌다고요? 저는 그 말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뭔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후배 기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다녀오고 나서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큰일이라면 정말로 큰일이었다고. 뚝배기 하나가 제 22년 확신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고요. 그는 제 말이 농담인 줄 알고 함께 웃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늦가을 무렵 저는 다른 취재차 다시 서울을 찾을 일이 생겼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 저는 망설임 없이 종로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여전했지만 가게 앞 대기줄은 그때보다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메모지도 훨씬 더 빼곡해져 있었죠. 몇몇 여행 잡지에서도 이 가게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중 한 곳은 제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뿌듯함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제가 쓴 문장 하나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22년 경력 중 그 어떤 특종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오후의 골목은 여름과는 또 다른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낙엽 몇 장이 가게 앞 계단에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겨울을 앞둔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골목을 아주 천천히 걸으며 처음 이곳을 찾았던 그 새벽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뼈를 고르던 박정옥의 손길, 12시간 동안 은근하게 끓던 솥, 그리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던 그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마치 어제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정옥은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사가 실린 잡지를 어딘가에서 구해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벽 한쪽 손님들의 메모지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액자를 보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폭력 없이도 그 몸짓만으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예전과 같은 자리로 안내했고 묻지도 않았는데 뚝배기 하나를 조용히 내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단골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익숙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뚝배기를 받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예의상 한 숟갈만 뜨고 일어서려 했던 그 오만한 평론가는 이제 이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 골목과 이 국물을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다시 찾아온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저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22년의 경력으로도 배우지 못했던 걸 이 작은 뚝배기 하나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화려한 재료도 정교한 플레이팅도 없이 그저 매일 반복되는 정성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삼키는 순간
그 익숙한 맛이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왔습니다. 새벽 시장의 냉기, 12시간이라는 숫자, 그리고 특별한 비법은 없다던 박정옥의 담담한 목소리까지. 저는 문득 이 국물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비단 미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성실함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요리뿐 아니라 제 직업, 어쩌면 삶 전체에도 적용되는 진리일지 모른다고 저는 그 뚝배기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되새겼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그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글씨마저도 이제는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식당의 간판이 아니라 3대에 걸친 정직함의 증거였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 낡은 간판을 보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었죠.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는 겨우 몇 달의 시간이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뒤를 한 번 더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불을 밝힌 가게 안으로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 무리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며칠 전 제 모습을 그대로 겹쳐보았습니다.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뚝배기를 마주하고 곧 놀라움으로 바뀔 그 표정을요. 저는 다음 기사를 구상하며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다짐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뚝배기 앞에서 배운 것만큼은 잊지 않을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르코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 그의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어디든 이번처럼 편견 없이 가보자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질 때 저는 취재 노트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진짜 감동은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 속에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조용히 읽으며 이 취재가 제 22년 경력에서 가장 값진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창밖 구름 사이로 어스름한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